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 지역구 후보를 정하는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반발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번 연속 민주당에 내준 서울 마포을 이곳에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우선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자객공천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운동권에서 위상만 보면요, 정청래 최고는 이제 그 뭐 이등병 정도면 함은경은 이제 사성 장군 정도로 아주 이제 격이 다릅니다. 정청래 최고는 이제 뭐 물론 그분도 학생 운동을 했지만 실제 그 함은경은 이제 85년에 그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이제 증거 이거는 운동권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이제 그 사건이었죠. 실제 정청래 최고도 미국 대사관제의 사제폭탄을 뭐 터뜨렸는데 전부 이게 불발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운동권 학생 때도 더 이제 그 치열하게 민주화를 위해서 함은경 이분이 더 헌신적으로 희생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함은경 이분은 이제 누린 게 없어요. 누린 게 없어요. 정청래 최고는 이제 국회의원도 3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았죠. 함은경 이분은 이제 군산에서 횟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자유우파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권 청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이제 그 뜨거운 가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 희생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국제 정세에 막 이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이제 그 우파 쪽으로 전향하는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게 올바르다 봐요. 따라서 저는 가장 정청래에게 맞춤형으로 자기 공천이 함은경 이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 평가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3선을 한 곳이고 또 지역구를 잘 다져놨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운동권 전향 인사인 함은경 회장을 우선 추천을 했습니다. 운동권 청산론을 더 강조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좀 지나치게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프레임에 경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결국에 이제 함은경 회장을 내세운 이유로는 뭐 운동권 내에서의 위상도 한 가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의 상징이 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그리고 그보다 더 운동권답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후보로 내세워서 맞불을 펴겠다라는 전략으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전략이 마포 을에 계시는 지역 구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이 부분은 좀 별도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의 전체적인 또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 전체 판세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캠페인으로서 운동권 청산론을 분명한 기치로 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구민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포을에 계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누가 더 운동권에서 위상이 높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저는 표심을 결정하시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선은 나의 지역구에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고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회에 가서 싸워줄 그럴 의원을 뽑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누가 더 운동권 내에서 위상이 있었다, 뭐 운동권 내에서의 뭐 청구서를 들이밀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운동권 청산론만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역구 경쟁력은 운동권 청산론과는 좀 따로 봐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읽히는데요. 한편 경기 고양정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은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 이철규 공관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둘 사이의 파워게임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친윤과 친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이제 그 김연아 전 의원이 친윤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실무적으로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옛날에 품위 유지로 아마 3개월인가 이제 그 징계를 당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서 했는지 아니면 이게 뭔가 그 과정에 정치자금법에는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작년 5월 달인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근데 결론을 안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검찰이 좀 문제가 있다 봐요. 무혐의면 빨리 이게 무혐의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뭐 범죄가 되면 기소를 하든지. 근데 계속 방치하고 이게 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검토를 해봤겠죠. 김연아 의원의 소명을. 근데 본인이 볼 때는 이 정도면 문제 없다. 이러니까 이제 공천을 주자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게 뭔가 민주당과 달라되지 않냐. 조그만 정말 이게 그 자그마한 이게 의혹이라도 있으면 이걸 철저하게 한번 이게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래서 이게 보류가 된 이런 사안입니다. 이거는 뭐 순수하게 실무적으로 이게 판단의 차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가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아직 어떤 결론이 완전히 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소명서를 자료를 이렇게 더 보강해가지고 계속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꼼꼼하게 한번 공간이나 검토해서 진짜 이게 억울하면 뭐 공천 줘야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줘야 될 거고요. 실무적으로 이게 아마 소명을 받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래 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런 파워게임설을 일축하기는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부에서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여러 외부 시각에서는 또 파워게임이나 그 안에서의 알력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천 과정에서 특히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논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논란은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단수 공천을 일단 주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결과가 만약에 뒤집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안대로 그대로 결정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날 테니까요. 네. 그 결과를 보고 나면 저는 이 논란이 다시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예전처럼 단수 공천으로 그대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왜 다시 단수 공천으로 결정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안에서 있었던 파워게임에 대한 논란들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뭔가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단수 공천 줬던 부분들이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김연아 전 의원 측에서도 뭐 섣불리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관련돼서도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으로서는 이 논란이 아직은 잠정적인 것이고 결론이 다시 나와본 후에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요. 아마 이제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요. 오히려 이제 그 저는 당에는 플러스가 돼요. 오히려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만에 하나 이제 그 장동혁 그다음에 이철규 한동훈 위원장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이게 공천을 주면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만큼 국민의힘은 깐깐하게 심사해서 정밀하게 봐도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더라. 실제 검찰도 기소를 못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확실하게 범죄라면 기소했겠죠. 근데 아직 검찰도 지금 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저는 한 위원장이 정밀하게 검증을 잘 해가지고도 공천 주면 그게 다 승복할 겁니다.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사를 더 한번 한 거니까. 근데 만에 하나 한 위원장이 이제 그 진짜 정밀하게 해서 우리가 틀 것만큼 또 이게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 이게 공천을 안 줘도 뭐 제가 보기에 그 정도로 기회를 주고 심사를 했으면 김연아 전 의원에게 승복하지. 거기에 불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무소속을 놓겠으면 어떻게 불복합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정밀하게 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도 당은 이 정도로 이게 도덕성 심사가 엄격하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보다 철저하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당에는 플러스가 될 거다.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밀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TK에서 현역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최춘식 의원도 불출마한다고 했고 또 비례 박대수 의원은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현역들의 이런 불출마 선언이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최종적인 이제 통계는요, 아마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재밌는 게 4년 전에 있잖아요. 4년 전에 그 국민의힘은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그때 이제 43%가 물갈이했는데 대참패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한 20몇 프로 정도 물갈이했는데 180석 가까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물갈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공천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물갈이 폭을 인위적으로 정해놨고 이게 무조건 많이 된다, 많이 된다 이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스템에 따라 물갈이가 되는데 오늘 벌써 이제 그 세 분이 이제 그 선당우사로 불출마를 한 거죠. 이거는 뭐 첫째는 이제 그 윤두현 의원은요 아마 이제 거기에 무소속의 최경환 부총리가 나오거든요. 무소속인데 상당히 그 지휘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끼리 경선해가지고 막 싸우고 하면 오히려 이제 무소속한데 헌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당협이 일사불란하게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부터 불출마를 하겠다. 이게 바로 선당우사입니다. 윤두현이니.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최춘식 이분은 이제 경기도죠. 거기에 불출마 선언했고 좀 이제 특이한 게 박대수 의원입니다. 이분은 이제 강서을이에요. 원래 이제 김성태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김성태 의원이 선당우사로 이제 그 수용했잖아요. 컷오프를 이렇게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대수 의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이분도 이게 불출마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김성태 의원과 같이 이제 선당우사를 한 거예요. 따라서 뭐 저는 오늘 세 분의 결단이요.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이제 그 도움이 되는 의원들이 먼저 결단을 내려주니까 이런 이제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이런 국민의힘의 현역 불출마 선언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역 의원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정치적 결단일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여야를 떠나서 또 정치권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조용한 만큼 또 감동도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또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많은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는 그만큼 조용할 수 있다는 건 또 뒤집어 말하자면 현역들에 대해서 혁신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역 물갈이가 당연히 목표가 되거나 그것 자체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국민께서는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타파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조차도 혁신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또 국민의 눈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공천 과정은 뭐 좀 이른바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현역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이런 혁신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의 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조용하게 나름대로의 절차를 따라 시스템 공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처음에 내세웠을 때 뭐 많이들 얘기가 나왔던 뭐 인물 교체라든지 뭐 세대 교체라든지 또는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당대표를 누가 맡느냐, 장제원 의원, 김예지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그분들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당직자 실무진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 4년 전에 그때도 이제 그 위성정당이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 그 한성교 이분이 그 갔는데 그 명단을 이제 그 본인 뜻대로 많이 이제 본인의 의지가 반영돼 버린 이래서 이제 그 도중에 원유철로 이제 바뀌고요. 그다음에 명단이 새로 구성되는 이런 이제 그 사상 초유의 일이 또 생긴 거죠.
물론 이제 그 제도 자체가 4년 전에 도입된 거지만, 근데 이번에도 이제 너무 거물급 소위 정치인을 했을 때 또 이제 본인 뜻에 따라서 이제 그 제2의 한성교회단처럼 이런 일이 생길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위성정당이면 원래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비례에 반영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제 고참 당직자 중에서 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제 뭐 인유한 위원장, 장재원 의원, 김혜지 의원 여러분들이 거론됐는데 예. 그보다는 이제 그 당의 사정과 또 이제 그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이런 이제 그 고참 당직자가 이제 실무적으로 대표를 맡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른 분이 이제 원래는 조철인가 다른 분이 하려고 했죠. 근데 이번에 조혜정 정책국장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 과정은 이제 좀 정확한 경위를 이제 뭐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왜 바뀌었는지 일단 이제 실무자가 국장이 하는 거는 그 방침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저는 위성 정당의 그 비례 순번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한성교의 난을 막기 위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4년 전에 그런 또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고심했을 거라는 측면은 또 이해는 됩니다. 다만 결국에는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이 위성 정당이더라도 그래도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미래가 뭐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긴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당으로서의 위상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위성 정당에서 뭐 비례 순번을 정하기 위한 어떤 실무국 하나를 차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비판들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또 이 국민의 미래를 완전히 장악해야겠다라는 또 전략적인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께는 독립된 정당으로 선보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명분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 정당에 있어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례 순번이라든지 비례 후보들의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수순들은 마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과 비명의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비명계 윤영찬, 박용진 의원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경선을 치르긴 하지만 하위 1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경선 득표율에서 30% 감산을 받지 않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선출직 평가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독립된 기구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예외 없이 평가를 내린 바가 있고요. 그 평가에서 20%, 그러니까 하위 20%에 들게 되면 일정 부분에서 경선에서 감산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컷오프 되는 것은 아니고 경선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감산을 되는 이제 페널티를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현역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경선에 가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산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뭐 사실상 컷오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좀 저는 너무 나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은 결국 뭐 비명계에 속했던 분들만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공천과 관련된 갈등이나 뭐 여러 잡음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보도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계파 갈등에서만 이런 모든 현상의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역구가 정말 많고요. 그 지역구마다 각각의 또 공천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모조리 다 계파 갈등이라는 원인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4년 전에 민주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지역구마다 현역 민주당 의원과 원내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경쟁을 하는 그런 지역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또 잡음들, 갈등들이 많은 것인데요. 이 부분을 그저 뭐 계파 갈등의 프레임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좁은 시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도부와 공관위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살피고 있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공천 갈등 속에서도 결국에는 이 갈등이 끝나고 어떻게 단합해서 국민들께 총선을 치러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질적인 부분을 좀 보고 같이 단합해서 갈 방향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위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경선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은 이제 민주당이 몸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제3자적인 시각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 밖에서 보면요. 밖에서 보면 이제 그 친명 횡재인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명은요. 비명은 횡사입니다. 횡사. 비명 행사. 이게 저는 객관적인 평가라 봐요. 지금 박용진 의원을 이게 하위 10%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비명이라는 거 말고 의정활동이나 이게 당 기여도 모든 걸 봤을 때 당의 외연 확장이나 어떻게 하위 10% 설명합니까? 그다음에 김영주 부의장 그분들께 어떻게 그렇게 설명합니까? 이거는 반 이재명 외연에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더 놀란 거는 박용진 의원은요. 아예 그 3번을 죽이더라고. 차라리 근데 컷오프 시기는 게 낫지. 보십시오. 처음에 하위 10% 주고 한 번 죽인 거예요. 그다음에 재심 제도가 있잖아요. 재심을 하면 이게 좀 공간에 열어서 고민하고 좀 논의도 많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날 재심을 기각시켜 버렸어요. 2번째. 그다음에 3번째가 중요한데 3인 경선을 하잖아요. 거기 정봉주하고 이성훈 변호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3명 중에 1등하면 원래는 공천 주는 게 맞죠. 대부분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 3인 경선 지역이 한 6-7개 있다고 합니다. 근데 1등하면 된대요. 근데 요 지역은요. 갈로 속에 제가 확인했어요. 갈로 속에 결성 투표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박용진 의원이 40%가 1등 해도 또 2등, 3등 이게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성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봉주, 이성훈 변호사가 친 이재명이잖아요. 박용진은 반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처음에는 표가 이재명, 친이재명 표가 분산되는데 나중에는 정봉주하고 이성훈 표가 합쳐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이 30% 감점을 받고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이 결성 투표를 도입한 거는 확실하게 박용진 의원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얼마나 이게 몇 번의 꼼수입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박용진 경쟁자를 싹을 자르잖아요. 이게 저는 시스템 공천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공천 논란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면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경선 결정 이런 문제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한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갈등을 빚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보도들도 또는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공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이 뭐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목소리가 다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지역구가 많고 워낙 또 복잡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분명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고 또 이제 갈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해결하고 다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지도부의 몫이고 리더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내에서 당연히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의견을 당연히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와 갈등을 빚는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의견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견과 다르다라는 뜻일 텐데 사실 그렇게 볼 근거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뭐 일단 홍익표 대표와 뭐 이재명 대표가 갈등을 빚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갈등이 있고 뭐 지도부까지 이 갈등에 어떤 파열음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또 의견을 제시해 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홍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뭐 물론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일축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지도부의 어떤 정면 충돌로 번질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이 많다 봐요. 다음 주에요.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괴멸적이다, 뭐 괴멸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다음 주에 파열음이 특히 이제 그 폭발은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있잖아요. 이분은 이제 컷오프 되면 저는 이제 완전히 파국 쪽으로 가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친 이재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낙연 캠프에 일했고요. 임종석 실장하고 이제 특수관계예요. 임종석 실장하고 대학 아마 한양대 동문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임종석 실장이 이제 그 성동갑 지역구를요. 근데 홍익표한테 물려준 거예요. 홍익표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삼선하고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한테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서초를 간 거예요. 그러면 성동갑은 이게 임종석 실장 공천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끝까지 민주당은 이제 임종석 성동갑은 안 돼. 이렇게 끝까지 지금 안 주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 임종석한테 받은 지역구 내가 희생해 서초을로 갔는데 왜 임종석한테 안 주느냐 이런 게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게 은평구 문제입니다. 은평의 그 강병원이라고요. 이분도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재명 반대 세력이거든요. 근데 강병원이가 이제 반명이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오냐? 김우영.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이재명 원외 조직을 이끌던 대표입니다. 김우영. 이분이 은평구청장을 했지만 실제는 이제 그 이후에 강릉시장도 나오고 강원도의 도당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딱 보니까 강병원은 완전히 이재명 반대니까 공천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은평 가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강원도당 위원장이 은평을 온 거예요. 그때 지도부에서 경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 또 방송을 엄청 많이 하고 한 김종욱 교수 있잖아요. 동국대 김종욱 교수님. 그분이 훌륭한 분이 컷오프 돼버렸어요. 그렇게 당의 기여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김우영 이분을 밀기 위해서 강병원도 아마 하에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발표는 안 했지만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데 김종욱 교수도 컷오프 되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김우영 이분의 공천을 주거나 주도에게 그러면 강력 반발할 거고 만약에 공천을 못 주게 자르면요. 자르면 또 친명계에서 강력 김우영 이분도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수렁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봐요. 예,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이 모든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서 시작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다면 평가 시기가 이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여서 이때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줬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추측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당연히 체포동의안 그 표결 자체가 무기명이기 때문에요. 뭐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부결표를 던졌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식으로 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지 모두 다 추측에 불과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당시 시기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이기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 중에 뭐 가결표를 던졌을 것 같은 의원들한테 뭐 박한 평가를 주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이걸 뒤집어 보자면 그럼 비명계 의원들도 친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또 박한 평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선출직 평가위원회의 이 그 평가 결과라는 것 자체에서 동료 의원 평가는 말 그대로 모든 현역 의원들이 평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평가만 하고 본인들이 평가를 받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런 추측의 이야기들은 뭐 개인적인 의견상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선출직 평가위원회에 어떻게 뭐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당의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당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또 사실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목소리 자체는 좀 자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서정욱 근데 변호사님. 그 추측인데요. 앞에 단어가 하나 빠진 건데 합리적 추측입니다. 합리적 추측. 제가 근데 옛날에 왜 그 수박 색출한다고 수박이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강위원 이런 분이 만드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수박의 당도에 따라서 이제 그 감점이 하위 20% 갈 거다. 이런데 명단이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방송에서는 이제 우리 장 교수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대기실만 가보세요. 벌써 이게 누가 친명이고 반명이고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 친명 사람들이 반명 지역구에 다 자격으로 이게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양문석 수박 뿌리 뽑는다고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 이게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은 누가 이게 친명이고 누가 반명인지 이걸 모르겠습니까? 기자들도 다 알아요. 이걸 이게 뭐 우리가 숨길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그때 그 체포동의안도요. 뭐 몇 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누가 이게 찬성표 던졌을 것이다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측이 지금 이게 바로 하위 20%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이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반 이재명 의원들이 하위 20% 갖고 거기 김영주 의원이 0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옛날에 뭐 일본 여행 짠 건 있지만 그거 가지고 0점 주겠습니까? 저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0점 있잖아요. 수상 안 받은 거. 0점이란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을 0점을 줍니까? 이거는 저는 의도가 있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제3지대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선거를 지휘했지만 제3지대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도 처음인데요. 이번에도 김종인 매직이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출마 경쟁자가 있어야 공관위원장이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40여 명 지었고 근데 신청만 다 주는데 공관위원장이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제가 걱정해서 우려인데 절대 김종인 위원장 이번에 비례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비례로 막 오선한 거예요. 이번에 혹시 뭐 비례 2번이나 약속받고 갔으면 저는 안 되고 본인에게 철저하게 희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천할 때요. 이준석 대표도 철저하게 지역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이게 비례로 준다거나 이런 공천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지지율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반전의 카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개혁신당이 뭐 이낙연 대표와의 여러 뭐 합당을 했다가 다시 또 결별하는 수순을 거치면서 좀 상처를 입은 바는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지자들도 이탈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만회하고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외부 인사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지지층 결집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행보일 텐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사실 정치권에서 보여줬던 분명히 역량이라든지 실력이 인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과연 개혁신당에서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